뭐가 실력이냐? 이거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막 전문 있다고 막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되게 좋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잖아요. 나 대가야. 나 어깨 수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무릎 수술 나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그런 친구들 10년 있다 보잖아요. 실력이 너무 줄어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머리도 안 좋은데 막 배우려고 해요. 거기 그런 게 있어? 그런 것도 있어? 이러면 10년 후에 완전히 달라져. 결국 우리가 어느 시점에 미래의 실력은 내가 나온 대학, 내가 뭐 한 거에과 결정되지 않는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로부터 그 사람의 미래의 실력이다.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사는 지혜, 명사에게 길을 묻고 답을 듣습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2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번 학기 지성학 강좌 운영 교수를 맡고 있는 유진영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진행했고요. 드디어 오늘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 지성학 강연이 시작됩니다. 모두 기대가 되실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저와 함께 이번 학기 지성학 만들어갈 25명의 서포터즈 학생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학생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 900여 명 학생들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지금 입장해 있는 학생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첫 강연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저는 굉장히 지금 설레는 마음인데 먼저 오늘 강연자분 소개해 드려야겠죠. 첫 강연부터 굉장히 유명한 분 모셨어요. SBS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 기자님 곧 나오실 텐데요. 앞으로 모시기에 앞서서 제가 조동찬 기자님 경력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조동찬 기자님을 찾아서 SBS 웹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개글이 나와 있었거든요. 따뜻한 감성의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 기자는 의사의 길을 뒤로 한 채 2008년부터 SBS에서 기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찾기 힘든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깊이 있고 다양한 의학 정보와 함께 병원의 숨겨진 세계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글이 써 있더라고요. 자, 병원의 숨겨진 세계를 알려주시는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의 기자님이시라니 오늘 강연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워낙에 경력이 많으시고 수상 내역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읽어드렸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고요. 제가 주요 내용만 조금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동찬 기자님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에서 신경외과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한양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국군 서울지구병원 신경외과 과장, 한양대학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거치시고요. 현재는 SBS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상 경력도 엄청 화려하세요.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해드리자면 2016년 SBS 올해의 기자상 수상하셨고요. 2021년 한국보건의료원 언론인 공로상, 2021년 SBS 창사 30주년 공로상 대상, 2022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언론인상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수상 내역 있으신데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의사 기자의 버킷리스트, 지혜와 사랑 사이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텐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열심히 듣고 기자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열심히 질문 올려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열심히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강연자 조동찬 기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조동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렇구나. 네, 보여요. 근데 저기 끄신 분들은 이제 뭐 어떤 거죠? 끄신 분들도 들어오신 건가요? 예. 자, 긴 여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SBS 의학 전문 기자고요. SBS에 어떤 테스트를 받고 왔느냐, 들어온 입사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카메라 테스트였어요. 그게 무슨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 자, 이 첫 번째 화면 보이시나요? 예, 젊은 조동찬입니다. 예, 저 환자가 만성 경막하 출혈 환자였고요. 여기에 구멍을 살짝 내서 피를 뽑아내는 수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 때 저기 2004년경인데 저 때는 제가 기자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저희 가족이 당신 정말 의사 맞아? 하면 증빙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을 기록해 두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의사에서 왜 기자로 했느냐? 이거 얘기하려면 제대로 얘기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의사를 싫어서 의사를 못하겠어서 온 건 아니에요. 찝찝한 상태로 단 하루도 전 저 문장이 지금도 남는데 제가 1년차 때였습니다. 82세 할머니께서 뇌종양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뇌종양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술을 잘 견딜 수 있나 병원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심전도 찍고 엑스레이 찍고 혈압 측정하고. 그런데 허혈성 심질환, 심장에 피가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뇌종양으로는 그래도 몇 달, 1년 정도 사실 수 있겠죠. 그런데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다간 그날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그냥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다시 입원하셨어요. 저는 뭔가 착오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 우리 병원에 뭔가 착오로 할머니가 또 입원하셨는데 제가 오늘 내신 비용은 싹 안 내게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봐 젊은이. 저 그때 그래도 1년 차면 의사인데 선생님이랑 이봐 젊은이라고 하시면서 내 머리에 찝찝한 상태로 뭔가 있는 건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아. 나 죽더라도 수술 받을래. 저 말에 젊은 조동찬 전공 1년 차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취과 주임 교수님한테 찾아갑니다. 신경외과 1년 차 레지던트가 마취과 주임 교수님 방문을 두드리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총장님 문 두들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한 달 전에 여차저차해서 수술 불가 판정을 내려주셨는데 마취과에서. 그런데 할머니가 머리에 찝찝한 게 있는 상태로는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찬아, 보호자가 설득은 돼서? 아니요. 마취과 교수님이 해주신다고 해야 보호자 설득을 하는 거죠. 했더니 알았어. 보호자분 다 모시고 와. 그래서 아들과 따님을 다 모시고 마취과 주임 교수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술 동의서를 받았어요. 특별수술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수술 동의서는 그렇잖아요. 뭐 이럴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뭐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수술 동의서에 있잖아요. 특별수술 동의서는 그게 더 많아요. 특별히 더 많아요. 그런데 보호자가 서명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제가 신경외과 1년차가 뇌종양 수술이 끝나면
환자분을 모시고 CT방에 갑니다. 그리고 CT를 딱 찍는데 너무 잘 됐어요. 깨끗하게.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술할 때는 출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액을 많이 넣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폐에 좀 물이 차거든요. 근데 이뇨제를 쓰면 바로 그냥 이게 잘 회복이 돼요. 이 할머니도 이뇨제 쓰면 잘 되겠지 했는데, 그 드물다는 이뇨제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분이셨어요. 일주일 동안 특별 수술을 동의하셨던 마취과 주임 교수님이 수시로 중환자실을 드나드셨고, 제가 퇴근하려는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교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좀 해줘 했는데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죠. 다시는 저런 할머니의 말에 꼬드김 당하지 않을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낯익은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들과 딸이었어요. 제일 먼저 위압감을 느꼈죠. 손을 이제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인사를 했죠. 저 어떻게 인사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먼저 해야 되죠? 얼마인지 세야죠. 딱 보니까 그냥 그때 당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아들을 딱 잡고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나 때리고 싶고 막 해코지하고 싶잖아. 근데 이거 뭐예요?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밤에 찾아왔을 때 우리 엄마 소변줄 끌어안고 그 침상에서 자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저희 어머니 짧게 돌아가셨지만 귀한 대접받고 돌아가시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때 알았어요. 세상의 일이 결과가 다가 아니구나. 환자는 수술비 다 내고 중환자실 치료비 다 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했던 이 어린 주치의를 보호자들은 감사하다고.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걸 어린 나이에 저는 너무 소중하게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느냐? 제가 군의관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경외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는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군대에 갔더니 얼마나 좋아요. 잠을 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신경외과 1년차, 2년차는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알아서 먹어야 돼요. 네가 챙겨 먹어. 그럼 너한테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 따로 줘야 돼 우리가? 이랬어요. 그러다가 잠잘 시간도 줘, 밥 먹을 시간도 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책을 읽는데 이게 로마인 이야기잖아요. 카이사르. 이게 로마인 이야기가 3권 4권의 카이사르가 아주 재밌게 묘사돼요. 마치 삼국지를 보는 것처럼. 저는 이거 읽다가 지하철을 건너뛴 적이 많아요. 그러면서 카이사르의 냄새라도 맡자고 처음으로 제가 군의관 때 유럽 여행을 갑니다. 로마로 갔어요. 좋았어요. 막 하는데 보통 유럽 여행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미술관 같은 거 들어가서 인증샷 찍잖아요. 미술관 들어갔습니다. 인증샷 찍으러요. 대충 그 그림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몽블 아니 그 뭐죠? 그 프랑스 오르쉐 미술관에 있는 건데 이 그림도 너무 이 그림에서 너무 멈췄어요. 도대체 저 표정을 누가, 이건 연인 아니다, 누가 저렇게 그렸지? 저건 누구의 마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오빠가 그린 그림이에요. 책 읽은 여자. 아, 오빠가 여동생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그러면 조동찬은 왜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을까?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 접해봤으니까 조동찬이 그림 좋아하는 걸 모르는 거야. 아, 접해봐야 되는구나. 나를 알려면, 내가 뭐 좋아하는 놈인지 뭐 잘하는 놈인지 알려면 시도를 해봐야 되는구나를 이때 알았어요. 발걸음이 가볍게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는데 마땅히 할 게 없다, 그럴 땐 딱 두 가지: 책, 여행.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둘 다. 책은 돈이 덜 들지만 여행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돈이 덜 들게 충분히 갈 수 있죠, 비수기 이용해서. 다만 안전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안전을 확보하는 선에서 저렴하게는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시간이 남는데 마땅히 할 게 없다, 그러면 책과 여행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운명도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기자가 됐어요. 저 기자 이렇게, 제가 지금 2008년에 왔으니까 2024년이니까 16년째 하는 거잖아요. 저 원래 SBS에 2년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2년 계약직. 2년만 하다가 말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껏 하고 있죠. 이 재난 현장의 발목을 붙잡은 건 뭐냐면, 이때 2010년도인데 IT라는 저 지구 밖의 나라에 커다란 지진이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 세계적인 뭐 언론사들이 쭉 했고, 우리도 언론 경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의료 구호팀들이 쭉 갔었고, 저는 의료 구호팀을 따라서 거기를 갔습니다. 취재하러.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때 세브란스 병원과 NGO 단체 팀에 갔었는데 그 팀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팀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를 관장하는 게 당시 워싱턴 대학이었는데, 워싱턴 대학 팀이 한국 팀에 신경외과 전문의 있잖아, 넌 이쪽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기자로 왔는데 이러면 이거 나가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룰을.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는 취재가 아니라 전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웬걸, 현장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니까, 제가 이제 꼬매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일하니까 참상이 그대로 취재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례까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수술방에서 동의서 받는 역할도 제가 했었는데, 임신부예요. 다리를 이미 잘랐어요. 그런데 자른 부위가 썩어서 또 잘라러 오는 거예요. 아우, 마음 아프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를, 썩은 부위를 자르지 않으면 본인이 더 악화되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이 환자가, 임신부가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상해서 너는 그래도 웃는 게 좋다. 그러니까 통역은 뭐 의사 한 명당 다 현지 통역은 붙여 주셨고요, 그 팀에서. 그래서 뭐 했더니 이제 얘가 처된다, 난 얘만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의료팀은 그게 원칙이더라고요. 보호자가 있으면 반드시 직계가족 보호자의 사인이 있어야만, 퍼미션이 돼야만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은 점점 늦어져. 해가 지자 오셨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그랬더니 얘 말고
얘 자식이 2명이 더 있는데 손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걔네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재난이 나잖아요. 대재난이 나면 사망하는 사람보다 이산 가족이 더 많이 생기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그러고 왔더니 병원에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 다 사람을 찾습니다. 내 아이를 찾습니다. 그런 이산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할아버지는 헤매다가 못 찾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근데 아까 이 따님은 이게 첫째라고 그랬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랬더니 얘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가 지금 기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거를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격은 뇌가 차단하거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봤어요. 첫째, 둘째가 실종됐다는 거를 엄마는 못 감당하겠죠. 했어요. 아무튼 그런 사례까지 했어요. 취재가.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의료봉사를 해서 그들에게 도와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배웠지. 현장에 가야 된다. 현장에 가야 된다. 이건 내가 갚아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의료봉사팀으로 가서 이렇게 봉사를 했지만 이들이 받은 것, 이들이 목꿰맨 드레싱 받고 이런 것, 그거보다 내가 훨씬 큰 걸 받았구나 라는 생각에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성장의 순간들 있었죠.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 동영상이요. 누가 동찬이 혀짜 때 제가 2008년도에 입사했을 때 라디오에 이제 어쨌든 출연을 하려고 딱 했는데 CP가 저한테 딱 오셔서 조동찬 씨 방송 불가입니다. 왜요? 오디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당시 이제 아나운서의 신용철 선배께서 저한테 훈련을 해주셨어요. 네. 동찬아, 뭐 얘기를 해봐. 막 얘기를 했었더니 누가 동찬이 혀짜 때? 너 혀 안 짧아. 제가 스 발음이 S가 진짜 안 돼요. 지금도 안 되는데. 근데 의학에는 스트레스 이게 되게 많아요. 신영철 선배가 그때 저한테 주신 팁은 해봐. 안 되네. 너 그냥 그걸 좀 천천히 해봐. 네네. 네, 그렇게 도움이 했죠. 되는가요? 네. 저는 아직도 그걸로 애들한테 이제 야, 너 그 발음 안 되는 것 같다. 천천히 해봐. 실제로 이랬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다니는 회사가 SBS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찬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SBS 조동찬을 몇 번을 읽는지 모르요. 어제 기사도 SBS 조동찬 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죠. 이렇게 방송 불가였던 오디오를 갖고 있는, 물론 비디오는 됐겠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 뽑아줬겠죠. 제가 뭘로 들어왔다고요? 카메라 테스트. 까먹으시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보톡스가 2개의 제품이 막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영국의 엘러간이라는 상품명을 얘기해도 되나? 영국의 어떤 A 제품이 막 하다가 독일의 B 제품이 확 활개를 띄웠습니다. 근데 독일의 B 제품이 원래 영국의 A 제품이 갖고 있던 어떤 저항성, 그다음에 목표 지점으로 정확하게 못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적은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닥터 프레버트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려고 제가 3박 4일 일정으로 베를린에 갔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갔는데 그 중개하시는 분이, 그걸 어렌지해 주시는 그쪽 회사 직원분이 안 오셔서 망연자실 제가 호텔을 막 배회하고 있는데 저분이 딱 나타나더니 야, 너 한국에서 온 그 기자지?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는 그 호텔에서 다행스럽게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1시간만 만나주기로 했는데 저한테 어쨌든 3시간을 만나줬습니다. 원래는 보톡스는 이렇게 안에 4개의 단백질과 겉에 7개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저 박사는
그거를 끊어낸 거예요. 겉에 이거를. 왜 그걸 끊어내셨습니까? 했더니 다른 논문들에서 보니까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쓴 논문 보니까 이 저항성을 일으키는 것과 목표 지점에 못 들어가게 하는 주의 한 요인이 겉에 있는 3개의 단백질이래. 아, 이거 끊어주면 되겠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그렇다고 한 걸 본인은 그럼 그거 끊으면 되겠네. 그런데 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교하게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교한 작업이 반도체와 같았대요. 그래서 1997년인가 그때 닥터 프레버트 박사가 한국으로 건너왔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삼성을 찾아가서 삼성전자겠죠. 자, 나 우리 독일의 무슨 바이오 회사인데 우리랑 같이 협업하자. 니네 반도체 공정하고 이렇게 해서 딱 자르면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 삼성은 당연히 우리 반도체 회사야, 전자회사라고. 거절했고, LG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대. 이거 닥터 프레버트가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야. 만약 그때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이 반도체 공정이 약과 바이오 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 깨어 있었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독일 회사와 갖고 합작한 바이오 회사가 다국적 바이오 회사가 있겠죠. 지금 저는 제가 의학 전문 기자가 마치기 전에 국내에서 꼭 그 뭔가 파이자, 릴리, 머크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여러 국가에 당당하게 판매하는 그런 다국적 제약사가 생겨나길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려면 의학만 발전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과학이, 생물, 생화학, 물리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해야 가능한 건데 아무튼 그러기를 바라는데 너무 아쉽죠. 하지만 이 닥터 프레버트를 만나면서 그 보톡스가 만들어지는 바이오 공정을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자가 갖는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기자업이 갖는 가장 세상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현장에 그 전문가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기자가 갖고 있는 최대의 적인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미국 연수를 갔을 때 다행히 그때 당시는 제 동기가 미국 하버드 류마티스 내과 교수였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쫙 한번 돌았어요. 의대를. 그리고 저 친구는 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지금 MIT 공대 테뉴어 교수입니다. 근데 MIT 공대 교수가 저거를 갔을 때 되게 놀라웠어요. 어떤 친구가 딱 오더니 기자님이 신경외과 전문이죠? 그래요. 기자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고유한 마그네슘 농도가 다 다릅니다.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맞아 그랬겠죠. 제가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마그네슘의 뇌의 지도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병이 걸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마그네슘의 변화가 어떻게 먼저 생기는지 새로운 뭔가 진단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응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학생은 그 박사과정이죠. 당신은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저기 하버드 의대 교수님하고 암세포를 연구해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랬더니 여러분 항암제가 이 암세포에서 밖에서 막 주면 다 죽어요. 암 잘 죽어요. 기존에 나왔던 모든 항암제들은 암세포에 죽으면 다 잘 죽으니까 임상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임상시험에 들어가면 왜 이게 실패하느냐? 이놈이 암세포에 안 들어가고 정상세포에 더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는 안 죽고 정상세포가 죽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거는 정상세포도 가지만 암세포에는 덜 가게.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얘네들을 다 전기성을 띠고 있잖아요. 이 암세포가 음의 전기성을 일반 세포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가면 밀어내는 거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이 두 가지를 해봤죠. 항암제를 나노 파티클, 되게 잘게 자른 거야. 전기성을 없애게. 그러면 얘가 쏙 들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벡터를 이용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코로나 그 백신 때도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벡터를 사용했죠. 그게 거기서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 나온.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가 잘 목표 지점에 뭐 이렇게 하면 잘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항암제를 태워서 암세포에 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아주 막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근데 어쨌든 그게 전기성이니까 이 전기적인 것들을 먼저 파악한다면 암의 초기 진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세포가 음의 전기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활용해서 암의 초기 진단을 빨리 하는 전기 장치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잖아. 저는 이거를 듣자마자 저는 그 현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의대생, 우리나라의 이과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대, 우리나라의 자연대, 이공계도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많이 배웠던 시기고요. 그러면 좋은 것만 있느냐? 후회도 많이 하죠. 제가 취재했던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빙산을 취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사 쓰기는 너무 겁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자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 코끼리 다리 있잖아요. 코끼리 다리 어떤지 취재시키면 어떤 A 기자는 여기를 종아리를 딱 먼저 코끼리 다리는 물컹물컹합니다. 그러겠죠? 팩트죠. 다른 분은 이 무릎을 만졌어요. 그러면 아니요. 코끼리 다리는 동그랗게 딱딱해요. 팩트죠. 여기 이 정강이 뼈를 만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코끼리 뼈는 길게 딱딱해요. 팩트죠. 그러면 코끼리 다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코끼리 다리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취재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볼 수 없어요. 부분적인 팩트밖에 보는. 그래서 상상력으로 이게 팩트, 동그란 거, 물컹한 거 이 팩트면 코끼리 다리는 대충 이런 거 아닐까?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우리 K방역 코로나 때 되게 막 자랑스럽게 맺죠. 예? 막 계속 막 내가 어디 가면 바로 뭐 정보가 딱 나와. 그리고 내가 감염돼 그러면 경로 딱 나와가지고 누가 접했으니까 일로 와서 검사 받으세요. 아주 효율적이었죠. 저 이 K방역 할 때 중계차 타가서 이렇게 식당 가면 이제 뭐 QR코드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의 감염을 낮게 해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이거는 법대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특별법이 하는 것은 확진자에 대해서만 그게 정보 수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 QR코드를 하고 그거를 정보 가져갔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불법이었다는 걸 당시에는 몰랐어요. 한참 지난 후에 국회 토론회에서 법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요. 그렇다면 좀 더 잘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안 해요. 미국 FDA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을 언급했어요. 한국처럼 스마트폰 기반, 위치 기반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면 감염 억제는 더 효율적이나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 보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너무 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는 이때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어느 게 더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무조건 공공의 이익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뭐 공공의 이익이 되면
개인의 자유쯤이야. 그런데 제가 그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인문학을.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는 함부로. 그러니까 미국은 공공의 이익이 있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그 가치관으로 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모든 걸 추적하는 것은 실은 심각한 논의와 고민과 이게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존 롤스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 정의론에 보면 무지의 장막이에요. Veil of Ignorance.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결정을 할 때 다 무지의 상태. 네가 누군지 뭔지 모른다. 네가 의사인지 교수인지 학생인지 뭔지 다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가장 약자를 존중하는 룰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룰에 지켜놓고 봤을 때 지금 의료대란 어떤가요? 이거 틀어주세요. 저희가 피해야지 누가 피해자? 누가 우리를 대변해 주자고? 나는 너무 힘들어. 저는 이거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현재 이 사안에서 약자는 환자들이잖아요. 약자가 보호받는 쪽으로 해결돼야 된다. 거기엔 타협할 수 없는데 이것도 진작 이 개념을 알았다면 제가 거쳐왔던 10여 년의 기사들이 많이 좋아졌을 텐데 나중에야 하게 됐고요. 자, 제가 그동안 받은 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2014년 방송대상 보도기자, 저게 아마 1년에 기자 한 명한테 주는 걸 거예요. 2014년에 받았고 2019년에도 받았네요. 2019년 방송대상 보도기자상, 그 다음에 2019년 한국기자상. 한국기자상은 뭐냐면 한국의 퓰리처상이에요. 정말 받기 힘들어요. 저 받았어요. 네. 그 보건으로 출입하는 분들 중에 받는 분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상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자면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상들은 상당히 저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내가 이것 해서 뭐해? 왜냐면 제가 한국기자상 받은 거는 상대가 대기업이었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괴로웠어요. 개인적으로 시달렸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런 기자상이 주어져서 아무튼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사봉급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볼게요. 의사들이 얼마나 벌어라는 질문보다 국민이 의료비를 얼마나 내고 있어라는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질문의 주어가 국민일 때 국민을 위한 대답들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높은데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낮다면 의사가 적게 번다 한들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까? 반대로 국민이 내는 의료비는 낮고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좋다면 의사의 소득이 높다 한들 무슨 질투 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야죠.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적고 서비스가 높은 게 중요하죠. 의사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의료대란 이 기자에서 전부 다 의사가 얼마 버냐로 여러분들 속으셨죠. 속은 겁니다. 그럼 러시아처럼 될까요? 러시아 의사가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쿠바가 별까요? 쿠바는 한 90만 원 정도. 그런 의료 서비스 원하는 건가요? 아니죠. 질문의 주어는 그래서 늘 의사가 얼마 버냐는 세 번째죠. 예를 들면 국민이 내는 돈은 높은데 서비스가 낮아. 그러면 의사가 많이 버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때는 봐야 되는 거죠. 대단히 질문의 주어와 순서는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기사가 어디 써 있느냐? 주간조동찬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오늘 이거 노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입해 주셔야 돼요. 구독. 여기 800 몇십 명이면 10%는 좀 해주자. 80명 정도는 구독 좀 해주시고, 저 네이버에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하면 있거든. 조동찬 기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 구독자 이제 10,000명 가까이 돼요. 좀 해주자.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좀 해줘요. 부탁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서 이거는 제가 어제 급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1974년 만 50세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베이비 부머 2세대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의 50세를 놓고 보면 뭐 대충 저기 하죠. 근데 제 밑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훨씬 많은 사람을 부양해야 됩니다. 조동찬이 만 50세가 15년 후 돈을 못 벌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재난입니다. 이 의료대란, 그 다음에 연금할 때 가장 정치인들이 논의하기 싫은 게 이 비용 누가 부담하지? 일 거예요. 누가 부담하긴요? 돈 버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 개혁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금은 제가 잘 모르는데 연금 또한. 그래서 뭐냐면 지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들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죠. 전 여러분들과 얘기한다면 그들과 같이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과 얘기한다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고령화를 겪은 나라 중에 재난이 아닌 삶이 없습니다. 일본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기사를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실 그 주간 조동찬에 썼으니까 구독하시고 좀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저는 65세가 지나면 당연히 제가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저는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할까요? 저에게 많은 보험 적용, 모든 연금을 주는 정치인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때 저 65세 때면 정년 되면 돈 못 버는데 그럼 그거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죠. 저는 그래서 고령화 사회의 젊은 층은 정말로 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정치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기적의 약, 루이비통 도처란 그 비만약이죠. 어마어마하죠. 자, 기적의 비만약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건 네이처가 공개한 건데요. 요 초록색이 싹센다예요. 막 돌았던 한 몇 년 전에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했던 게. 근데 요즘에는 뭐 그거 갖고 뭐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하지 않죠. 요 마지막이 이 파란색이 기적에 현재 도입되려고 하는 기적의 비만약입니다. 역대 나온 것보다는 가장 많이 살이 빠지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 빨간 거 훨씬 더 살이 많이 빠지는 빨간색은 이 수술이에요. 위절제술. 그래서 이 위절제술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크죠. 그래서 고도비만자에게 저 수천만 원대 하는 약값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수백만 원대 하는 수술이 더 맞는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적의 약을 16개월간 했더니 저렇게 된 거죠. 그럼 기적의 약은 요요 오나 안 오나? 이게 계속 해야 요요가 없어야 기적의 약인 거잖아요. 볼게요. 다른 연구팀이 끊었어요. 저 기적의 약을.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올랐죠. 떨어지다가 올랐죠. 기적의 약도 요요 현상이 온다. 그래서 저는 저 약을 기적의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도 저 기적의 약을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저거 오면 빨리빨리 엄마한테 전세금 빼서라도 저거 막 맞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아야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겠죠. 기적의 치매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치매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약을 안 먹은 것보다는 덜 떨어져요. 위에가 약을 먹은 건데. 근데 이거를 뭐 덜 나빠져서 좋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기적의 치매약이라고까지 해야 되느냐? 자, 아무튼 그런데 치매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치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경우팀이에요. 치매를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10년 젊었을 때 두 번째 인생, 세 번째 인생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스트레스 지수를 매겨봤어요. 그 다음에 이걸 토탈해서 치매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봤더니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중간 나이 됐을 때, 노년일 때 스트레스를 계속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도가 2.5배나 높아요. 치매약이 왜 개발되기가 어렵냐면 치매가 생기는 과정이 이렇게 저쪽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치매는 내 평생 살아온 스트레스에 누적된 결과다. 그러니까 백배기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안 되고 뭐 손가락 운동 뭐 도움은 되겠지만 안 되고, 그래서 이것만 하면 치매가 확 좋아져요라는 막 유튜브 동영상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건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치매를 걱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연령대, 더 이런 연령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스트레스가 없도록. 네, 뭐 이걸 설명하는 거고요. 자, 저의 이제 버킷리스트가 가는 과정인데, 저는 지혜와 사랑 사이의 삶을 지금 추구합니다. 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내가 우주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저 기자는 늘 그렇지만 어서 주워 듣는 직업이에요. 어떤 훌륭하신 분이 말씀하셨겠죠.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는 하잖아. 그럼 막 우주잖아. 내가 막 우주 들끓어 막 계속 보고 싶고 막.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 내가 우주일 때도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우주는 침범해서는 안 돼. 명심해요, 여러분들. 제가 본과 3학년 때 정신과 수업을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때 정신과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 들어놓고, 자, 여기서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었어요. 오케이. 이 중에서 너 아니면 못 살아, 너 아니면 좋아, 이렇게 막 이렇게 목숨 걸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딱 손 들었어. 당신들은 당장 헤어져. 그랬어요. 너 아니면 안 돼, 나 죽을 거야 라는 사람은 헤어져라. 아쉽지만 난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네가 내가 싫다니 내가 접을게 하는 사람과 너 도망가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런 거에 약해지지 마세요. 확 죽어버리니까 죽으라고 하셔야 돼. 안 돼. 해결이 안 돼. 특히 아무튼 이거 내가 우주, 이 사랑은 되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지만 그 사랑의 분명한 조건은 다른 사람의 우주를 침범해서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우주가 다른 사람의 우주로 인해서 침범 당해서도 안 되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토킹 범죄들의 시초는 전부 다 적극적인 사랑이었어요. 나 너 아니면 죽을 거야, 나 너무 사랑해. 그런 사랑이 모두 스토킹 범죄로 되는 건 아니지만 스토킹 범죄의 모든 시작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스토킹 범죄는 뭐냐면 그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주간 조동차 내에 있으니까 저쪽 찾아보시면 되는데, 스토킹 범죄는 내가 만나자고 할 때 저 사람이 더 막 꺼려해. 거기에 더 반영이 되는 거예요. 딱 했더니 얘가 더 놀라고 싫어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를 가해자든 피해자든 빨리 차단하려면 분리를 해줘야 돼요. 빨리. 영국은 그래서 2주 만에 분리하는 게 법으로 돼 있어요. 우리 그렇게 떠들썩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알죠? 그때 분리가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2년 가까이 안 됐어요. 더 결정적인 건 경찰에 신고가 있은 이후에도 1년 가까이 분리가 안 됐어요. 우리가 스토킹 범죄를 과학적으로 이 제도화되지 다루지 못했던 이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젊은 분들이니까 제가 더 욕심이 나나 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정답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답은 없다.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는 날 수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1895년 영국 로얄 소사이티 의장, 여기 지금은 영국 이거는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최고 당대 과학의 나 이거 최고의 의장이 말한 거예요. 세계 컴퓨터 수요는 약 5대 정도 될 것이다. IBM 창업자가 얘기했고요. 세계 셀룰라 폰의 수요는 2000년까지 90만 대 정도 될 것이다. 이거 맥킨지 얘기했어요.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의 예측 어땠어요? 다 틀렸죠. 정답은 없다. 그 누구라도.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쁨, 좋은 것만 공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도 공짜는 아니에요. 괴로움도. 내가 지금 슬퍼요. 막 괴로워 어떤 일을. 그런데 이것도 공짜가 아니라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것에 대한. 예? 내가 기쁘고 막 운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도 공짜가 아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명언 있잖아요. 전 이거와 상통한다고 봐요. 내가 기쁘고 괴로운 시기든 내가 엄청나게 막 즐거운 시기든 이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다. 예? 저는 지금도 계속 되네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 다음에 타인을 이해한다는 거. 우리 오해하지 마. 나 오해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 주면 안 돼? 그죠? 그럼 그 이해가 가능한 것이냐? 법정 스님의 무소유란 책에 나옵니다. 이 일은 정말 가능한 걸까?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론자에 속한다. 법정 스님은 언론의 자유를 언론을 좀 안 좋게 보신 것 같아.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론 자유.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는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남이 내가 남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니까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타인이다. 이해는 없다. 그게 어떤 게 반대로 하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 나를 다 오해하는 사람뿐이다. 그러니 타인에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에게. 나는 내가 알잖아. 나에게. 내가 뭘 했어. 그럼 남들이 이거 어떻게 봐줄까? 뭐 볼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잘했는데 이렇게 중심을 나를 다른 어차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두지 말고 나를 두자. 이렇게 해서 저의 기자 생활에서 저희 버킷리스트까지 도달합니다. 그럼 저의 이거 또 뭐가 실력이냐? 이거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막 전문 있다고 막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되게 좋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잖아요. 나 대가야. 나 어깨 수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무릎 수술 나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 10년 있다 보잖아요. 실력이 너무 줄어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머리도 안 좋은데 막 배우려고 해요. 그거에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런 것도 있어? 이러면 10년 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결국 지금의 실력이 우리가 실력도 뭐냐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간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미래의 실력은 내가 나온 대학, 내가 뭐 한 거에과 결정되지 않는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로부터 그 사람의 미래의 실력이. 전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동찬이 버킷리스트입니다. 화 안 내기, 격렬히 사랑하기, 좋은 글 쓰기, 유머. 이상하죠? 여러분들 예상과 다르죠? 뭐야? 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를 생각했어요. 뭘까? 나는 화를 낼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화를 낼 때. 그래서
화를 안 내는 방법을 문헌으로 검토했고 논문 찾았고 그래서 이제 보도까지 했는데 이게 화 안 내는 방법이 어쨌든 간에 이게 딱 뭔가를 찾아진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끝내지 않아요. 이 문헌에도 나와요. 한 번에 안 끝난다. 계속 연습해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화를 내야 하는 순간이 있죠. 그때는 사랑이 있느냐를 봐요. 나 저 사람, 나 이거 내가 사랑하는 영역인가? 내가 우주로 작동해야 될 시간인가? 그러면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누구한테 이유 없이 맞고 있어. 어떻게 이거는 내 우주잖아. 그때는 화내야죠. 그게 아닌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 나한테 빵빵했어. 빵빵했어. 이게 내 사랑인가? 저 자식 내 사랑하는 놈이다 빵빵해? 아니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지혜와 사랑의 이 사랑 사이의 삶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분노하려면 사랑이 전제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일인가? 막 이렇게 온몸이 뛰어야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화가 훨씬 덜 나고요. 훨씬 덜 나니까 몸이 훨씬 편해지고 밤에 잠 못 자는 게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내는 기술들의 능통자, 전문가, 능통자, 나는 정말 화 안 내기 달인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행복이 훨씬. 아무튼 제가 문헌 의학 전문기로서 문헌을 검토해서 한 것은 지혜와 사랑 사이. 화를 아예 완전히 안 낼 수 없고 화를 내야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사랑인지 판단. 머지않아 떠나는 것들을 격렬히 사랑하라. 근데 머지않아 다 떠나죠. 그러면 누가 계속 머지않아 떠나는 것 중에 계속 나한테 붙어 있을 것들이냐? 이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이야. 가장 나랑 오래 붙어 있으면서 머지않으면서 그러니까 다 머지않아서 떠나는 건데 그 머지않아서 떠나는 것 중에서 가장 나랑 자주 부딪히는 나랑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현명하면 이걸 더 일찍 깨달을 거예요. 남들한테 잘하고 뭐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친구 어떠냐면 지금 친구예요. 과거에 뭐 해가지고 뭐하고 하고 초등학교 동창 10년 전에 세이클럽 아니세요? 여러분들 세이클럽 세대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죠? 무슨 세대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면서 살아가는 지금 친구, 그런 사람들을 격렬히. 그리고 저는 해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격렬히 사랑하고 싶고 여름철 숲의 초록색이 너무 좋아요. 너무 격렬히 사랑하고 지금 아기 때 데려왔는데 늙어가는 고양이 2마리를 격렬히 사랑해요. 그렇게 내 주변에서 소중한 그런 가치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글을 쓰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기자니까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작고하신 김태길 님의 글을 쓴다는 것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즐거운 작업이어야 하며 진실의 표명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은 나의 자아를 안으로 깊고 크게 성장시키는 일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안 되고서는 좋은 글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기사를 쓰려면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몰랐구나. 대충 나는 어찌 대충 막 살고 기사만 좋게 나가게 막 이렇게 좀 뻔뻔하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선배님들은 글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자, 유머. 여러분, 이거 행동경제학의 이렇게 나오는 구절인데 아마 앞부분에 나와요.
역사와 지혜는 강의나 역사책이 아니라 일화나 웃긴 이야기, 재치 있는 농담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여러분, 인간이 개와 고양이, 호랑이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다른 점 하나가, 개도 울죠. 슬프고, 개도 뭐 새끼 보호하고 막 의리 있어요. 근데 개가 농담하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농담하는 거 봤어요? 농담, 유머는 인간밖에 없어요. 예? 지난 개구리가 뭐 유머 뭐 이렇게 유머 치는 거 못 봤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개, 고양이 많이 사는데 개와 고양이가 유머 그런 거 안 하잖아. 다 교감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인간의 특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징은 유머다. 그리고 정신과학에서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는 최고급 기술을 유머라고 해요. 저 학생 때 그거 배웠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유머가 무슨 이랬었거든요. 너무해요. 그래서 재밌어야 된다, 사람이. 재밌게. 뭐 강의나 역사책 이런 거를 하는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와 지혜가 재치 있는 웃긴 이야기 이런 것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이런 것들은 유머로서 재미있게, 재미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난 원래 유머 감각이 없어. 그럼 해야죠. 길러야죠. 난 어떻게 재미있는 사람이 될까? 유머예요. 전 요즘에 너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껄끄러운 그러니까 껄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는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싶어. 근데 이 껄끄러운 말을 해야 돼. 사실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좋게 하려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고의 기술은 유머더라고요. 장난스럽게 하지만 그러니까 재미있게,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안 다루고 이런 것. 아무튼 요거는 아직 저도 한참 너무 경지가 높아서 한참 있다고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뭐냐면 딱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웃음은 이게 유머가 아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다. 그건 또 상당히 주의점입니다. 아무튼 저의 버킷리스트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화 안 내기. 또 뭐였죠? 좋은 글쓰기. 그리고 유머. 그다음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격렬히 사랑하기.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이가 너무 격렬히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는 지혜 아무것도 아닌 요 관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우주를 침해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나 너 없으면 죽어. 안 돼요.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안 되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남았는데, 요거는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사실은 어젯밤에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건강검진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8개월 만에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좀 억울하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독이 나왔던 엑스레이를 봤더니 제 눈에도 암이 보여요. 암덩어리가. 근데 건강검진은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걸 판독하시는 선생님이 저희 의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얘기도 안 했는데, 환자가 기침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있으면 제대로 봤을 텐데, 건강검진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냥 빨리빨리 보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정상이 판정이 나왔더라도 무슨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5개 병원을 갔어요. 일단 먼저 우리 아버지가 스스로서 원을지 병원 가서 이제 큰 병원 이렇게 암인 것 같다 얘기를 드셨고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운 좋게도 서울대병원에 그때
입원 수속이 되고 그다음에 폐암 환자라고 빨리빨리 뭐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바꿨어요. 삼성병원으로. 왜냐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님들 너무 잘해주시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보호자가 되니까 의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어려요. 근데 당시에 삼성병원에는 제 1년 후배가 그 전임의로 있었거든요. 형 그냥 나한테 편하게 물어보려면 그렇게 해. 그래서 갔고요. 그다음에 제 모교인 한양대병원은 언제 갔느냐? 이제 폐암 환자가 그 외래 진료로 이제 치료를 받는데 폐렴에 걸리면 입원 치료를 받아요. 폐렴이 되게 심하게 오거든요. 감기에 걸리면. 근데 삼성서울은 그때도 입원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응급실에서 3일 동안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입원실 자리가 안 나서 그래서 입원실을 조금 서울병원보다 좀 덜 어려운 입원실 찾기 그래서 한양대병원에 갔었고 맨 마지막으로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는 저 일주일 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어느 병원이 가장 나빴냐? 어느 병원이 가장 좋았냐? 질문 드렸어요. 제 예상은 가장 좋은 병원 한양대병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교병원이니까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저의 지인이니까 훨씬 편했을 거다. 저는 제일 편했거든요. 어느 병원이 가장 나빴냐? 삼성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1년 후배가 있어서 펠로우로 있어서 맘 놓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병원을 굳이 옮겨갔는데 왜 삼성이 가장 나쁘다고 저는 생각했느냐? 저희 아버지가 암이 조금 덩치가 커서 바로 수술을 하기가 위험해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로 암덩어리를 줄여놓은 후에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치료 받으셨더니 암이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암이 줄어들었지만 여기 림프노드에 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림프노드에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독하는 게 CT예요. 지금도 교과서에 CT로 판독하라고 돼 있어요. 했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내과 교수님이 혈액종양 내과 교수님이 동찬아 너 그분도 저의 학교 은사님입니다. 동찬아 아버님 정말 잘 들었고 이제 수술만 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수술 받으려고 오늘 저녁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흉부외과 교수님이 동찬 정말 미안한데 원래 교과서상은 CT로 림프노드 전이를 여부를 판별하게 하는 게 맞는데 나는 나의 경험상 그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엑스퍼트였거든요. PET CT를 해봐야겠어. 네 교수님 하십시오. 그래서 PET CT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CT에서는 전이가 안 되는데 PET CT, 엑스퍼트의 개인 의견으로 나온 거에는 전이가 됐어요. 그 수술이 일단 연기됐어요. 두 교수님이 서로 다투셨어요. 동찬아 지금 니네 아버님 왜 수술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 왜 개인의 의견으로 사적인 견해로 교과서 진료에선 수술 가능한 환자를 저분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나의 환자가 PET CT에서 포지티브가 나온 환자가 좋아진 경우가 없다. 이게 전이가 있다고 봐야 된다. 안 굽히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이나 병원에 그냥 그대로 계셨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로 간 환자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로 피가 말랐어요. 마지막 날에 직접적으로 림프노드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교수님 합의 봐서. 전 당연히 교과서가 맞을 줄 알았는데 림프노드에 암이 전이돼 있었던 거예요. 교과서가 안 맞고 엑스퍼트의 개인 의견이 맞는 사례가 하필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병원이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가장 나빴던 병원 서울대병원이라고 해요.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중증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간호사 선생님들의 로딩이 제일 세요. 간호사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이 올 때마다 너무 힘들게 오니까 본인이 침상을 내어주고 싶더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의료진이 힘들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완전히 막 힘든 상태로 환자를 환자들이 그걸 다 느끼는구나 몰랐는데, 저 이거 서울대병원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증도가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증도, 여러분들의 피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은 요구하셔야죠. 누굴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병원, 이걸 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따져 물었어요. 진짜 일주일 돌아가실 줄 몰라서 그랬겠지만 진짜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거기서 아버지 얼마나 피 말렸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야 이놈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었어요. 림프노드에 전이가 있다는 걸 직접 조직 검사를 해서 포저티브가 해서, 그때 흉백과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버님, 예, 방사선 치료가 잘 들어서 암이 작아졌지만 항암제가 잘 듣지 않아서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작아져서 나은 것 같지만 나은 게 아니라 병이 더 악화돼서 수술을 못 해드리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방사선 치료는 들었단 말이지, 요것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당일 외래 기다려서 방사선 종양과 외래에서 기다립니다. 아버지 차례가 왔어요. 문을 열렸고 의사가 딱 차트를 봅니다. 차트 보면 다 나오죠. 이 사람 입원했다가 뭐 했고, 보니까 왜 여기서 3일 동안 입원했다가 바이옵시 했는데 보니까 포지티브네, 해줄 게 없는데, 이게 딱 나왔겠죠. 우리 아버지가 그 교수님한테, 선생님, 저를 지금 살릴 수 있는 건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 종양, 그 방사선만 제 암을 치료가 된답니다. 방금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저라면 그렇겠어요. 아우 마음은 아는데 가세요. 나 바쁘니까. 뭐 안 돼요. 그럼 그쪽에 물어요. 안 돼. 안 돼요, 아버님. 그거 아니야. 방사선 안 들어.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라면. 근데 그 교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막 뭔가를 찾더래요. 동찬이 네가 막 논문 검색할 때 보던 그 논문들을 막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서재로 가서 책을 막 꺼내더니 막 보시더래. 1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딱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님, 제가 논문 구석탱이 교과서 저쪽 끄트머리에 아버님 상태에서 내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된다면 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그때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가장 좋은 병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그렇게 1시간을 해준. 근데 저는 뭐냐면 이거 안 물어봤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껏 아마 삼성병원 미워했을 거예요. 저도 가장 너무 감사하고 지금껏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때는 할머니와 82세 할머니, 뇌종양 수술 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보호자를 통해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의료진 입장에서 깨우쳤다면, 저희 아버님의 사례는 제가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결과가 다니 아니구나, 진짜로 안 좋더라도 그렇게 함께 해주신 그 시간들은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런 마음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빠르게 돌아가서 뭔가 순간순간 뭐 코인이다 뭐다 다 그렇게 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서 저희 아버지의 죽는 모습을 임종 과정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원래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라는 것을 이 나이 때 계속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아버님 얘기는, 왜냐면 지금 저 울음 참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버님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 나와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꺼내서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는 학생 손 들어주세요. 네, 아까 김나은 학생인가? 예. 인공지능 전공 김나은입니다. 네. 기자님은 의사 출신이시라서 언론계랑 의료계 모두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기자님이 보시기에 두 분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로서의 경험이 뉴스룸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거나 반대로 기자로서 의사로서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두 직업이 정말로 많이 닮아 있다고 느껴요. 아니면 제가 아까 의사 대가 얘기했었죠. 내가 대가라고 된 순간 그냥 멈춰버린다고. 기자도요. 제가 나 의사야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절대로 좋은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팩트 발굴이라는 게 나 의사야, 나 전문이야 이런 태도로 들어오지 않아요. 저를 바짝 낮추고 해야 들어오고요. 그리고 의학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 가져오는 논리적인 구성을 하고 우리 몸의 체계는 이렇게 될 것이다잖아요. 그리고 여기 비는 건데 이 비는 게 어떤 원리가 있을까 계속 연구하는 거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취재도 이런 흐름의 논리 흐름으로 가는데 여기가 비네, 여기가 비약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열심히 취재해야 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또 저희 신경외과랑도 비슷한 게 신경외과는 뇌 수술은 빨리 해야 돼요. 무조건. 뇌는 허용 시간이 길지 않아요. 빨리 해야 돼서 잘할 수 없는 상태라도 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더라도. 근데 우리 이 뉴스도 그런 거예요. 방송 뉴스가 8시 뉴스 요게 맞춰야 되는데 이거 조금만 시간 더 주면 나 이거 진짜 더 취재해서 잘 쓸 수 있는데 근데 8시 해야 돼. 했던 만큼.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유사했고요. 다만 그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의사와 기자를 하니까 전적으로 의사를 한 사람보다 의사답지 않고 전적으로 기자를 한 사람보다 기자답지도 않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걸 의수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여기서 낮춰 간다는 건 저는 뭐냐면 의사로서 의사들에게 접근하는 낮춰가는 자세를 안다. 그리고 기자로서 낮춰가는 자세를 배운다. 요 두 개가 저의 장점인데 아무튼 그 의사라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자는 의료산업경영학과 황채원 학생이죠. 질문해 주세요. 네, 의료산업경영학과 황채원입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 대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왜 의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의사 출신이셔서 이 문제의 깊은 배경을 아실 것 같은데 만약 기자님께서 현직 의사셨다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너무 궁금하고 의사와 기자 두 입장을 동시에 경험하신 시각에서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왜냐면 제가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 의대생분들하고는 이 나이가 세대 차이가 있어서 실은 저희가 의사였지만 지금의 의사를 이해하느냐? 그거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 왜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할까라는 그러니까 의문이 들잖아요. 저는 그런 의문이 안 들었어요. 이게 좀 다른 거겠죠. 저는 너무나 반발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냥. 그래서 근데 각자의 주장이 다르죠. 각자의 주장이 다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가져야 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느 거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 무지의 장막이 알려주는 이 과정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이냐. 그걸 중심으로 봐야죠. 예? 물론 의사들 중에서는 전공의 의대생이 가장 약자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가장 약자인데 약자가 선봉에 서 있으니까 선배된 의사로서는 사실 좀 죄책감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야 될 거는 환자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입장에 대한 해석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는 환자들이 덜 불편하도록 그렇게 나는 어떻게 취재해야 되나,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느냐만 지금 저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관심사입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질문자 네 하시죠. 네, 경영학과 최진호입니다. 네, 기자님은 의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의료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를 해오셨는데요. 의사 출신 기자로서 꼭 이건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보도가 있었나요?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한 순간과 그때의 감정이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있어요. 최근에 울림길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숭고한 희생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서 여러 명에게 새 삶을 나눠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자, 오늘 한 20대 청년도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수술실로 향하던 생애 마지막 길을 가족을 비롯해서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뜻에서 병원은 수술실로 향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울림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서울대병원에서 뇌사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망 시간은 2024년 8월 20일 오후 12시 5분입니다. 뇌사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뇌졸중을 앓아온 20대 청년입니다. 건강한 그의 장기는 기증이 결정됐고 의료진은 수술을 준비합니다. 심장이라든지 폐 기능은 아직까지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서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평안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수술실로 가는 좁은 통로. 청년을 치료했던 의료진들과 병원 직원들이 모입니다. 자신을 헌신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청년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는 겁니다. 외국에는 원래 있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그걸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완전 욕심나죠.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할 뻔했어요. 보호자들이 원래 제가 직접 보호자 어머님께,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어머니가 다 동의를 하셨다가 임박한 순간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냐면 너무 하고 싶은 아이템이지만 못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달라졌냐면 진짜로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그 환자와 관계된 의료진들이 줄을 좁은 통로를 쭉 서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게 이런 기분이나. 그때 보호자의 마음도 바뀌어요.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에 있는 이 순간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죽음이 다 가는 건데 이런 죽음이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건 너무 욕심나죠.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꼭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아직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 나이 때는 죽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게 확정된 사람에서 그러면 잘 죽어가는 죽음의 과정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취재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의사 기자로서 꼭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뭐냐면 또 예를 들면 코로나 환자가 처음으로 장기 이식 수술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신문에서 났어요. 단독으로. 이건 방송인데 그런 거 보면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런 거고요. 근데 의사 기자로서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 건 아니고 의사 기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아이템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구독하고 왔습니다. 예, 제가 아까 74년생이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나시는데 정말 많은 걸 이루신 것 같아서 제가 뭐하고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좋은 팁 많이 얻고 가고요. 지금 온라인 상으로 약 900여 명 가까운 학생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질문 한 3개 정도만 네네, 받아주실 예.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고현진 학생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가짜 뉴스나 잘못된 의학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 나나 잘하자. 나나 가짜 뉴스, 잘못된 의학 정보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것은 통제로서 가짜 뉴스를 통제하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2020년 코로나 때 태국에 있는 기자, 싱가포르에 있는 기자가 발제하는 걸 들었는데 독재 국가일수록 언론을 통제하는 기전이 가짜 뉴스 프레임이더라고요. 아,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통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진짜 뉴스를 많이 생산하는 거죠. 거겠죠. 가짜 뉴스가 들어올 수 없게 진짜 뉴스를 많이 생산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해줬는데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중요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기성세대는 어쩔 수 없이 미래 세대가 겪을 고충을 알아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생각한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성세대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질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의 세대죠. 제가 네. 베이비,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근데 제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막 짐 지우고 싶지 않아. 예, 진짜요. 내가 뭐 차라리 내가 그냥 힘들게 뭐 지하철 돈 내고 타고 뭐 하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런 거에 내가 조금 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커다란 짐이 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이번 의료 대란 때문에 인구 구조에 따른 각 나라의 의료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부했어요. 그제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거 못 보셨겠지만 제가 교양기를 부탁해 고령화는 재난이다 편에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줄여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보다 의료보험 받는 거 더 줄여야 된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제 친구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은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는 TV에 나온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반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 교육과 선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의무가 운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고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다만 여러분의 저 같은 이렇게 위의 세대가 다 적은 아닐 거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주는 어른들도 꽤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기성세대로서 적은 아닙니다. 예, 서로 이해해 나가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김경래 학생 질문해 주셨는데 마음에 드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강의 초반에 미술 작품과 도서를 좋아하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으신 도서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거 추천해 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최근에 제가 우리 딸 아이가 읽는 그 책을 했어요. 섹스피어의 뭐인데 거기에서 베니스의 상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거기 이제 사실 뭐 예전에 읽었던 건데 고전이 주는 힘이 뭘까? 사실 그 한여름 밤의 꿈도 되게 재밌었고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다 아는 거지만 다시 읽는데 재밌었고요. 근데 특히 베니스의 상이는 더 재밌었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허무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예. 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저도 고전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전의 취미를 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아쉽지만 이제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가천대학교까지 오셔서 좋은 강연 들려주신 조동찬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